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의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고대 그리스의 몇 가지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에게 영화 300으로 잘 알려진 스파르타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군사적인 탁월함과 독특한 사회체제로 유명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도리스족과 함께 9세기경에 형성되었으며 8세기부터 2세기까지 500년에 걸쳐 안정된 영토를 유지했습니다. 군사적인 도시국가로서 스파르타 사회는 무엇보다도 군사훈련과 전투에 대한 공헌과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시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 시민들은 출생 직후부터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아고게라고 불리는 군사훈련 기관에 입소하게 됩니다. 아고게는 공공의 교육 시스템으로서 시민들이 군사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의 태생 후 교육은 시민들이 군사적인 탁월성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엄격한 계급 구조인 사회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회 계급은 스파르타의 귀족 계급 스파르타인 시민, 자유인 계급 비스, 그리고 노예 계급 헬롯이라는 세 가지 주요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헬롯들은 주로 스파르타의 농지, 경작이나 노동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스파르타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사회제도는 원리주의적이고 규범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집단적인 생활을 강조하며 개인적 욕망과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스파르타의 군사적인 강점과 일치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군사력과 훈련 체계는 그들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군사적 훈련을 받으며 체력과 전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출전 시기를 지나 군사단체로서의 통일된 행동을 보였고 그들의 군사적인 미덕과 유능한 지도자들의 존재로 인해 다른 도시국가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불행히도 스파르타의 군사중심적인 사회체제는 다른 측면들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번영을 거두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정치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발전, 문화적인 혁신을 촉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스파르타는 서서히 사라져갔으며 그 유명한 도시국가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정치적 독립을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몇 차례의 전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결로 아테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결속력과 페르시아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간의 전투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히어로적인 저항을 펼쳤습니다. 비록 그리스는 패배했지만 이 전투는 페르시아의 전지를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해상 전투였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잘 조직되어 페르시아의 대규모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의 해군 우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간의 대규모 전투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두 강대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벌어지며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약 27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다양한 전투와 충돌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상호 간의 경제적, 정치적, 지역적인 갈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전 전쟁인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 이후에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휴전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아키다미아 전쟁. 이 단계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키다마스 2세의 지휘하에 시작되었고 양측은 복잡한 전략과 전술을 펼치며 영토와 자원을 놓고 싸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휴전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전쟁은 재개되었습니다. 시실리아 원정. 이 단계에서는 아테네가 시실리아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아테네에 대한 큰 실패로 돌아갔고 아테네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더욱 약화시키고 전쟁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오니아 전쟁. 이오니아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마지막 단계로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쟁이 그리스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전략과 전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전투와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영토를 놓고 대치하였고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며 이는 아테네의 군사적 약화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1. 전쟁의 시작. 페르시아 전쟁은 이오니아의 페르시아 통치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99년부터 493년까지 반란을 진압했고 기원전 그리스에 사절을 보내 페르시아 통치를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땅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국가는 동의했지만 사신에게 아테네는 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스파르타는 재판도 없이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보복으로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에 군대를 보냈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목수심에 불타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기로 결심한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전체 지역을 정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봉기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었고 행군 중에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반란을 진압한 다음 그리스 공격 계획을 재개했습니다. 2. 크세르크세스의 원정. 기원전 481년에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아버지처럼 그리스 도시들에게 땅과 물을 요구하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에는 사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보낸 사절들을 살해한 이 두 도시에는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0년에 180만 보병, 10만 기마병, 50만 일군, 그리고 1200척의 선박과 아시아의 탱크 부대와 아라비아의 낙타 부대를 포함한 전례 없는 230만 명의 대규모 군대가 조직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지도하에 해군 200척과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힘을 합쳐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 그리스의 대응.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 상륙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 연합은 아테네 대표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에 따라 테르모필레 골짜기에서 막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해군이 헤어빈 아르테미시움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리스 해군은 페르시아 해군을 막기로 합니다. 한편 봄에 행군을 시작한 페르시아 군은 8월에 드디어 테르모필레에 다가왔습니다. 스파르타의 두 왕 중 하나인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에서 1300명의 보병을 소집하고 출전했습니다. 이 보병은 레오니다스와 그의 경호병 300명 그리고 1000명의 스파르타 자유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900명의 헬로타이 노예계급도 동행했습니다. 왕이 직접 지휘하는데도 스파르타에서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테르모필레라는 장소가 좁아 대규모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고 둘째로 그리스 군대를 구성하는 자유시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거리 원정을 떠나면 장기간에 걸쳐 토지를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연합군은 약 4,000명의 원정군과 약 300척의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전례대로 펠로폰네소스 연합군을 동원하고 고린스 지역을 떠나며 4,000명에서 5,000명이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테르모필레에 도착한 후 레오니다스는 포키아인들이 세운 성벽을 수리하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도착을 기다렸으며 보이우티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4. 페르시아의 도착. 페르시아 군대가 드디어 나타났을 때 그리스 연합군은 자신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에 혼란스러웠으며 테르모필레를 버리고 코린스 지역으로 철수하여 그곳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테르모필레 근처에 위치한 포키스와 루크리스인들이 이에 맹렬히 반대하자 레오니다스는 테르모필레를 지키면서 주변 도시로 사절을 파견하여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전투 시작 전에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사절을 통해 만약 항복한다면 그리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페르시아의 친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을 더 기름진 땅으로 이주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니다스는 사절을 내쫓고 와서 가져가라 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크세르크세스는 4일 동안 공격을 멈추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작은 그리스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을 기대했지만 그리스인들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 전투 첫날 4일간의 기다림 끝에
크세르크세스는 드디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먼저 메디아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보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리스 군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방패를 들어올려 맞섰다고 하는데 이는 팔랑크스의 대형의 배치를 나타낸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싸움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전장에서 앞과 뒤의 군인들을 교체하여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완벽한 지형 보정, 높은 수준의 훈련, 무장, 엄격한 규율을 갖춘 그리스 군대의 예상대로 페르시아 군대는 크게 밀렸습니다. 희생을 보다 못한 크세르크세스는 최정예의 군인인 아타나토이, 이모탈을 투입합니다. 이모탈은 기존 병사들에 비해 강력하게 무장되었지만 그들의 갑옷은 화살 공격에 대응한 수준으로 얇아서 근접 전투에서는 메디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군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모탈도 이전에 투입된 메디아인들과 유사한 운명을 맞이한 후 도망갔습니다. 전투 둘째 날, 그러나 크세르크세스는 이에 단념하지 않고 그리스인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보병을 파견하여 싸우게 했지만 그리스 군대는 약해지는 대신 첫날 전투의 결과로 인해 사기가 크게 높아져 더욱 강해졌습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싸움은 그리스인들의 일방적인 승리였고 크세르크세스는 매우 당황하여 싸움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날 밤 페르시아의 왕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트라키니아 출신인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이 찾아와 우에로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에피알테스는 악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서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에피알테스는 많은 보상을 기대했지만 이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압도적인 패배를 맞게 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살 수 없게 되어 테살리아로 도망갔으며 그리스 연맹은 그의 머리에 큰 현상금을 걸어놓았고 결국 아테나데스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사령관인 히다르네스에게 이 루트를 통해 페르모필레를 우회하기 위해 2만 명의 군대를 맡겼습니다. 이모텔도 이 부대와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7. 전투 셋째 날, 에피알테스가 알려준 길에는 1000명의 호키안 무장 보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킬 목적과 동맹군의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우회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키안들은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 결전을 준비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우회로를 통과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우회로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오니다스는 장교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급한 철수를 요구했지만 레오니다스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700명의 테스피아인들과 400명의 테베인들도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남아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런 명확한 상황에서 싸워서 죽을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1500명의 희생은 타인들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인들이 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 200명의 완전한 스파르타인이 포위되어 항복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상황을 평가하는 순간에는 이미 페르시아인들이 상당히 접근해 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후방을 지키고 남은 그리스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인들은 상당한 수의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레오니다스가 전 병력을 동원하여 철수한다면 그들은 따라잡혀 살해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오니다스가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 1500명의 병사를 남기고 나머지 6000명의 군대를 보전하여 차후 전투를 준비하도록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투는 격렬해서 그리스인들은 창이 부러지기 전까지 싸웠으며 창이 부러지면 허리에서 검을 뽑아 싸웠으며 검이 부러지면 땅에서 돌을 주워 싸웠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도 제왕 크세르크세스의 형제인 아브로코메스와 히페르안테스, 페르시아 장교들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오니다스도 사망하였고 그리스인들은 킹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때 이모텔들이 투입되면서 그리스인들은 전투에서 밀려나고 성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검으로 싸웠고 검이 부러지면 주먹과 이를 이용하여 저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에 지쳐간 제왕은 그리스인들에게 화살을 퍼부어 그리스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이 끊임없는 화살 공격에 견딜 수 없어 말 그대로 전멸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페르시아 군대는 드디어 본토 그리스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이 전투에서 결사대의 군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를 위해 싸웠고 함께 죽었습니다. 여행자여, 스파르타에 갈 때 이를 전해주세요.